네, 반갑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다우지수는 조금 올랐네요. 플러스 0.86, 나스닥은 마이너스 0.38이고요. S&P 500은 플러스 0.16입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개선점이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나스닥 지수도 뭐 하락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아침 시작 전보다 끝이 더 좋죠. 그래서 상승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마무리가 됐다. 자, 그러면 S&P 500은 플러스 마감 됐잖아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38. 요거는 시간이 부족해서 플러스 넘어가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끝난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뭐 큰 조정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 정도면은 그래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가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초반에 내렸었던 부분, 또 결과치로 봤을 때 뭐 나스닥이 하락한 부분, 이런 쪽의 영향보다는 아침 시작 전보다 올라오면서 끝났다라는 그 부분에 영향을 더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약간 긍정적인 요소로 우리가 풀이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뭐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경기가 매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주말 발표된 고용보고서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근데 지난 주말에 발표된 이야기가 오늘 영향을 받을 만한 내용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번 주 중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또다시 한번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출 것도 같은데, 그럼 다우는 계속 오르고 나스닥은 못 올라가려나? 자, 아무튼 나스닥만 하락한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서 금리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가 대부분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요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대형 기술주들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상승한 것은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등함에 따라서 정유주가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유주가 올라온 것은 이제 인도와 중국 지역에서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기술주 쪽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매그니피센트 7, 이 중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부 다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2.17%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전기차가 다 급락이네요. 그러면 전기차 시장도 좋지 않은 건데 테슬라가 올랐다고 해서 전기차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이 트럼프와 연결된 부분으로 해석을 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업종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 반도체 쪽도 엔비디아가 1.97% 하락했다. 그래서 대부분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5% 하락 마감했다. 뭐 특별히 많이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1.97이면은 조금 낙폭을 줄여서 마무리되긴 했네요. 미국 증시는 이제 15일이면 이제 수요일, 우리는 목요일이죠. CPI 지표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인데, 오늘은 이제 PPI 지표고요. PPI 지표는 크게 뭐 변동은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CPI 지표가 조금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CPI 지표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다,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술주들의 약세를 통해서 나스닥이 좀 휘청거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쳤을 때 제법 많이 하락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우지수 쪽은 낙폭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나스닥 쪽은 약간 변동성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대출금리 조금 낮춘다네요. 대출금리를 낮춘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뭐 크게 차이가 날라나 모르겠습니다. 가계대출 가상금리를 0.05에서 0.3% 인하한다.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별다른 뉴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뭐 기술주 일제히 하락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특이한 내용은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 도미노 조짐. 국내 기관에서도 1.67%. 즉 성장 전망이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상승률이죠. 네, 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7%로 제시했다. 야, 한국의 GDP 성장률이 1.67이다. 이거는 조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내의 이 국가 성장률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엄청난 선진국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보통 그 국가 성장률, 이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뭐 한 10%? 네. 10%대 조금 두 자릿수 넘어가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좀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국가들, 네,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7%대, 8%대, 뭐 6%대 이렇게 나오죠. 예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강한 신흥시장, 이런 식으로 구분됐을 때 그 정도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산다, 네, 조금, 네, 사는 나라가 됐다. 이 정도 되면은 한 4%, 5%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진국 대우로 들어서게 되면 1%대, 2%대 이렇게 나오는 게 원래 이제 성장률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일어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1.67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좋지 않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선진국 대열이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나 뭐 돈이 남아돈다거나 그 부자 나라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코로나 시점 이후에 다른 국가들도 지금 2%대 3%대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2%도 안 나온다. 야, 이거는 네, 이거 국가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수를 뭘로 봤느냐? 미국 달러화 강세, 강달러라는 이야기죠. 무역 분쟁, 지정학적 위험 확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고금리 지속, 중국 경기 둔화. 와, 이거 그동안 얘기했었던 얘기들 전부 다네요. 네, 이거는 환율에 대한 문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지정학적 위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정학적 위험은 사실 어떻게 노력을 좀 기운에 따라서 이건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이 지정학적 위험도가 확 높아진 모습이 좀 있었죠. 자, 이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요거는 이제 트럼프 관련한 얘기겠죠. 그다음에 고금리 지속.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이 부담이 되는 거고, 아직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 경기 둔화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다. 아, 이런 상황들인 거죠. 복합적인 영향으로 올해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1.16% 뒷걸음질 쳤다. 수출 증가율도 1.4%에 그칠 것이다. 야, 이 성장률 이거밖에 안 나오면은 굉장히 문제 좀 있네요. 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했다. 근데, 네, 더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야, 이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사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네,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정부에서 저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죠. 뭐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고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네요. 그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지 이거를 좀 머리를 좀 싸매고 고민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이슈, 금융시장 불안정,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수준, 장기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네. 뭐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내용이긴 하네요. 자, 아무튼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산업 전반에 걸쳐서 힘든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허리띠를 조우겠죠? 네, 허리띠를 쫄라매고 소비를 하지 않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기업들 전반에 걸쳐서 이 매출 실적이나 성장성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네,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들어가야 돼요. 네, 경기 부양이라든지. 우리나라 경기 부양 얘기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죠?
뭐 국회의원 월급 올라갔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뭐 양적 완화를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 빨리 좀 해야지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옷 팔던 곳 아니냐? 이 옷 팔던 곳이 옷이 잘 안 팔리나 보죠. 그래서 화장품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쿠팡, 컬리, 무신사, 에이블리 29cm. 네, 이런 데가 있나요? 네, 아무튼 이런 데서는 이제 다 화장품 쪽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네,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되는 쪽으로 일단은 전향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같은 부분들은 국내 소비보다도 해외 소비 이런 것들이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류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네, 일단 화장품 쪽으로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경기적인 부분들이, 이 의류는 좀 더 비싸잖아요. 화장품 아닌가? 네. 제가 화장품을 잘 안 써서 옷도 잘 안 사지만 네. 뭐가 맞는 건가요? 네, 옷이 더 비싼가요? 화장품이 더 비싼가요? 네. 근데 옷은 화장품하고 좀 다르죠. 화장품은 소모품이잖아요. 물론 옷도 소모품으로 볼 수 있겠지만 화장품을 몇 년씩 쓰지는 않지 않나요? 네. 열심히 쓰고 바르고 그러면은 계속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은 뭐 6개월, 1년 만에 네, 버리고 새 옷 사거나 그러지는 않을걸요. 보통 한 2, 3년은 입지 않나요? 그죠? 자신이 없네. 자, 아무튼, 네, 그러하다. 네, 그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화장품 쪽이 매출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소비주 쪽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의류보다도 화장품 쪽, 이런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네. 이건 뭐야? 100만원짜리가 18만원이 됐다. NC소프트. 요즘에는 그 리니지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큰일이네요. NC소프트 영업이익은 2020년 8,247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21년도에 3,700억. 2022년에 좀 올랐네요. 5,500억. 그러다가 2023년에 1,300억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난 3분기 실적에서는 영업 손실 적자가 나와버렸네요. 12년 만에 분기 적자. NC소프트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리니지도 리니지 M, 리니지 2M, 리니지 W. 이게 뭐, 이 전체 매출에서 아직도 리니지 쪽에, 네, 비중이 61%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네, 리니지가, 버텨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의미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새로운 어떤 게임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리니지에서 파생돼 가지고 네, 이 뽑기나 이런 것들 그 현질에 의한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근데 아직도 근데 이 현질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긴 합니다만은, NC소프트는 정말 쇄신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리니지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정체성을 리니지에서 찾지 말고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왜냐면 뭐 자수성가의 어떤 신화 뭐 이런 걸로도 보고 있잖아요. 그 넥슨, 네, 그때 그 김 회장, 네, 그쪽하고 뭐 NC소프트도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이게 리니지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쪽으로만 붙잡고 있으면은 요거는 계속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가 뭔가 이제 좀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냥 버틴다라고 하겠지만, 이 100만원 하던 주식이 18만원까지 내려섰다. 단순히 시장 때문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NC소프트에 대한 어떤 반등, 이건데 최근에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주가 추이도 실제로는 이제 좀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이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어떤 가치나 또는 자산 규모 뭐 등등등에 의한 뭐 브랜드 네임 등등등에 대한 내용들의 어떤 최저 마지노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인식이 될 수도 있지만 바닥이라고 꼭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약간 네, 주의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을 노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국산 대형 전기차 혜택을 늘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형 전기차에 대한 그 구분이, 네, 신설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구분을 좀 하게 되고, 전기차 쪽에서는 이제 최대 580만원에 해당하는, 네, 그런 혜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혜택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네. 근데 뭐, 개별 소비세라든지, 교육세 이런 것들, 뭐,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데, 이 자동차 업계라든지 또는 경기 부양 쪽에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죠. 개별 소비세, 최대 300만원. 그러니까 소비세라는 것은 이제 차량 구매를 할 때 뭐 이제 개소세라고 그러죠. 요거 인하를 해가지고 차량 가격에 인하 효과를 좀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개별 소비세를 이제 할인해준다 해가지고 신차 구매 효과들을 좀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는 사람들도 괜찮고 파는 사람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기 부양 쪽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전기차 쪽으로만 자꾸 집어넣을 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조금 진행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전기차 그 예전에 청라지구 화재 이후에는 잘 안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시는 거 좋겠고, 뭐 요즘에 이제 자녀가 2명 있는 집에서도 네 이제 뭐 할인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다자녀 혜택이 좀 있죠. 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한 자녀도 혜택을 볼 것 같아요. 네. 자녀가 없으면 혜택을 어차피 받을 일이 없겠지만,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네. 혜택을 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하네. 야, 일단은 그렇고요. 네. 생애 첫 구매, 청년, 이런 것도 사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청년 세대가 구매하는 것이 거의 생애 첫 구매일 거고요. 뭐, 첫 차로 구매하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리스나 뭐 등등등으로 구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네, 하나만한 정책 아닌가요? 네. 그러면 청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대형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글쎄, 네,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저거 한 것 같아. 뭔가 조금 약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 전기차 캐즘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니, 이제 내용을 조금 더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파격적으로 들어가거나,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네, 뭐, 아니면 이제 뭐, 회사에서 좀 더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좀 약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산 대형 전기차의 혜택을 늘리니까 테슬라는 울상이다. 요거는 굳이 혜택을 늘리지 않아도, 네,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근데 국산 대형차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구매보다도 뭐 다른 브랜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테슬라가 뭐 피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국산 대형차가 혜택을 늘렸다고 해서 국산 대형차를 산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구간이 좀 있죠. 네. 가격적인 측면이 많이 차이가 나면 좋겠는데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조금 더. 네, 조금 더. 네. 뭐,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안 해주는 것보단 낫겠죠? 네. 그래서, 근데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자동차 쪽도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한데, 글쎄, 좀 더 살펴봅시다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그죠? 네. 뭐, 계속적인 내용들인 거고, 양자 컴퓨팅이 아직 투자 열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것도 한번 볼까요?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중국과 인도의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유가가 올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WTI가 78.91달러. 많이 올랐죠. 70불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지금 78달러.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81달러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전면적인,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3% 이상 급등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올랐다는 얘기죠. 또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 이런 원유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좀 퍼질 것이다. 중동과 미주에서 원유를 조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중동과 미주 지역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공급 부족 현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원자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석유는 원자재, 원유는 원자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야, 애매하죠. 네, 그래서 물가가 또 인상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제 유조선이나 이런 특수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 조선주들에게는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또 나쁘지 않네. 네, 나쁘지 않아. 그래서 요런 내용들은 어떤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정제마진의 효과들을 보기 때문에 정유주 섹터들은 또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환율이 높고 또 물건 가격도 증가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담감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특정 업종 딱 집어서 얘기하면 정유주 섹터하고 조선주 섹터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있겠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대 인플레이션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유턴할 것인가. 사실 금리 인상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올해 금리 동결, 인상할지도 모른다. 인상은 조금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이 정도 상태에서 금리를 다시 올려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다시 침체로 빠진다는 상황이 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3개월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확률이 14.2%. 와, 이건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긴 안 좋은가 봐. 그죠? 그래서 이런 뭐 그냥 관세 인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뭐 예전에 했었던 거 이런 거 말고 솔직히 트럼프도 경기 회복을 위한 어떤 움직임이 나서야지 이런 다른 나라를 죽이면서 자기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네. 얘네들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치하는 애들이 왜 그 자리만 넘어가면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짜증나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런 말이 있는 건가? 네,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좀 잘해보려고 계속적인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견조하다. 이걸 가지고서 네 먹고 살만하지 금리 인하 없어 경기 부양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애매해지는 거죠. 금리 인상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상황들을 더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은 우울한 네, 그런 내용인 것 같다 보여지네요. 네, 뭐 그런 정도고요. 네, 비트코인이 9만 달러가 붕괴됐었네요. 네, 약간 이 코인 쪽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조정 국면이 들어가고 있어서 여러모로 좀 골치 아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뭐 그런 정도까지. 근데 코인하고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 시장의 돈이 네, 뭐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면은 저거는 꼭 우리에게 이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금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보여지는데, 투자처 자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실망감을 가지면서 아예 시장을 떠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재테크 그까짓 거 다 필요 없어 쓰고 죽을래 이런 거,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네 투자로 날렸어 열받아 안돼 내가 그럴 거면은 차라리 돈을 쓰고 죽을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힘들죠. 네, 힘듭니다. 자, 어려운 시기에요. 네, 명절 전이라서 어수선하기도 할 테고, 그래서
힘든 시기이긴 한데 모두들 힘내자고요. 네, 힘내자고요. 우리 증시는 일단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하고 있었던 증시 상황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내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도 강보합 출발이거나 아니면 상승세 전환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네,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